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오정미 연구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문화융합연구소와 사단법인 공존과 이음이 처음으로 함께 공존하는 시민이란 주제로 함께 강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날인 만큼 오늘은 더욱 특별하게 저희 공존과 이음의 이사장님이신 김영순 교수님과 한국교원대학교의 박병기 교수님께서 대담 형태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어, 음, 시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공존 온 토크로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온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시작하는 날인 만큼 먼저 이사장님이신 김영순 교수님께 여러 이사님들 소개를 받고 공존과 이음 사단법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공존과이음의 이사장 김용순 교수입니다. 이렇게 늘 연구소장을 소개하다가 이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전 뭐 저기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제가 늘 추구하는 학문은 실전적인 학문입니다. 연구소는 우리가 이론과 이념 이런 부분에 대한 치중을 한다면 제가 그 이렇게 공존과이음을 사단법인을 만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이시죠. 회원님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이론을 좀 실천으로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보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공존에 대한 생각들을 이어나가자라는 이름으로 공존과 이음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그 처음 저희가 대담으로 초대한 박병기 교수님은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돼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시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민과 거의 이렇게 좀 비슷하고 유사한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가지고 묻어서 서로 대담 형태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공존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고 또 박병 교수님께서 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손용아 교수님이 이제 진행을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 그 공존과 이음을 설립하고 함께 해주시는 저희 뭐 이사님들이 있어요. 뜻을 같이 하고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손용아 교수님 들어오셨나요? 네. 손용아 교수님 뭐 잠시 후에 다시 인사를 하시겠지만 네, 뭐, 안녕하세요. 들어와 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랑 또 함께 하시는 이사님들 중에서 설립 이제 이사예요. 같이 이제 이 사업을 우리가 공익사업을 같이 하고자 뜻을 모으신 분인데 황양희 강원대학교의 스포츠과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저한테는 고등학교 후배시고 또 강원도에 계셔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저하고 뜻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 사대부고 여기 출신이신 황양희 교수님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워가면서 최선을 다하고요. 많이 참석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들어오신 이사님들 중에서 신규리 이사님 계시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에 계시고 저하고는 이제 박사부 과정 연구교수 한 거의 5년간 저랑 함께 일을 했고 누구보다도 제 뜻을 잘 알 수 있으시고 또 실천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신규리 교수님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네, 너무 모두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황양희 교수님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 많이 배우면서 또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박사님들 연구자분들 함께 또 많이 같이 함께 또 성장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또 배운 부분들을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분들 중에서 그 순덕 여중고 이사장이신 홍배식 선생님께서는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셨고요. 오셨나요? 안 보이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양구에 또 있고 또 지속 가능성 때문에 저희 큰아이가 있는데 오늘 안 들어온 모양입니다. 서울대 학교에서 법무팀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님들이 6분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감사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배경임 박사님. 네, 홍배식 교장 선생님 이제 들어오시네요. 배경임 박사님 안 들어오셨고 계세요? 배경임 박사님? 네.
안 계시고요.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조금 늦으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배식 교장 선생님, 네, 홍배식 선생님, 저희가 이사님들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이 늦어가지고 네. 저녁 식사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우리 전북대학교의 박희웅 교수님하고 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들어오신 교수님들 또 우리 연구자분들 오늘 함께 그 공존하는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영아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손영아입니다. 네, 오늘 우리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 공존원 토크라고 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공존과 이음의 첫 스타팅 토크 시간인데요. 사회를 보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AI라든가 뭐 디지털이라든가 또는 데이터 경제라든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역시 뭔가 이렇게 신물질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은 다양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정치적으로는 여건, 야건, 또는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외국인이건 또 내국인이건 또 외국인도 각자 국적이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 다양성에 있어서 뭔가 서로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다문화 사회가 이제 공존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다양성을 갖다 이어주는 걸 또 이음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공존과 이음이라고 하는 그 사단법인을 출범해서 또 우리 김영순 교수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교수님, 박병기 교수님하고 김영순 교수님께서 이제 대담 형태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른 청중분들도 다들 자연스럽게 대화에 같이 합류하시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손님이시니까 박병기 교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보니까 우리 김영순 교수님이 공존과 이음 이사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발제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병기 교수님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네네, 김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띄웠는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유광하 교수님, 강원대학교 유광하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보니까 김민주 변호사도 잠깐 들어왔다가 뭐 나간 모양입니다. 이렇게 모였다가 사라졌는데 계시나요? 두 분 선생님들? 네,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김민주 변호사님 인사 좀 해주시죠. 이사님이신데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존하는 시민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존하는 시민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저희가 함께 할 그 게스트는 라이덕 시인입니다. 그래서 라이덕 시인께서는 공존하는 시인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최민주 작가인데 최민주 작가는 설치 작가세요. 그 꿀벌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공존하는 작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그러니까 12월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공존하는 시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존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박병기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단법인 공존과 이음을 만들 때 좀 오래 걸렸어요. 생각도 오래 걸렸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단체를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거의 1년 반 가까이 좀 걸렸습니다. 사단법인 만드는 게 이전에는 학회들이 사단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쉬울 줄 알았더니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공존과 이음이 어떤 취지를 갖고 있냐, 모든 다양성의 공존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산촌에서 살았어요. 이 강원대학교 선후배 교수님들 계시지만 산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촌에는 다양성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반딧불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처음에 취지문을 만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자연이 저의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 자연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삶을 어렸을 때 살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현재에도 다양성에 도전하고 다양성을 가르치는 연구자가 되었고, 또 그 수많은 연구자분들과 함께 우리 다양성 존중에 기여하는, 특히 그 다양성을 지닌 시민 양성에 기여하는 사회교육과 교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온 것처럼 이제는 연구보다 좀 사회적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연구라는 걸 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런 다양성들을 실천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교육하고 실천에 초점을 둬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성을 알아가게끔 좀 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좀 우리 법인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여기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런 더불어 아름다운 학습 공동체 공존과 이음의 구성원이 돼서 이게 뭐 우리 담임들하고 제가 운영하는 거라기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그리고 아이디어도 같이 내주시고, 제가 이제 이거를 설립하면서 많은 분들과 제자분들 또 연구자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뉴스레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비전과 목표는 이 공존과 이음이라는 큰 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텐데요. 공존이라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음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성 이해와 협업 능력을 갖춘 세계 시민 양성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 우리 회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하는 입장으로 좀 목표를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존하는 시민에서 이 시민의 개념은요, 지금 여기 그 어떤 하나의 A 문화 또는 A의 자연계, 그다음에 B 문화, B의 자연계가 있다면 여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문화 집단 내에서 자신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자연계에 대해서의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이제 문화 간의 어떤 그 경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역시 문화와 문화 간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놓고 보고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우리 인간이 영유권의 존재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거부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신이 육으로만 돼 있다, 자신이 영으로만 돼 있다, 혼으로만 돼 있다, 이렇지 않겠죠.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그런 의지나 초월적인 존재로서 또는 절대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혼은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육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몸 속에, 육체 속에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늘 끊임없이 안에서 갈등하고 더 협조하고 하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육혼을 지닌 존재고, 그 영육혼을 지닌 존재가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영육혼을 지닌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면 결국에 다른 사람도 영육혼이 지닌 인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 A도 영육혼을 지니고 있고 인간 B도 영육혼을 지니고 있다면 이들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들 간에 구성되는 것들이 갈등, 경쟁, 협동, 교환, 마치 나의 영육혼이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은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죠.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데, 어떤 내면을 가진 인간과 다른 인간의 소통할 때 있어서 이런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호작용도 갈등이나 경쟁의 협동, 교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공존을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자 싶어요. 우리가 공존이 그러면 평화롭게 A와 B가 또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하고 경쟁하고 협동하고 교환의 관계에 있지 않는가.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은 어떻게 보면 혐오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존에 저는 반대를 무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관심 갖고 그들과 갈등한다는 건 필연적인 조건이고요. 또 그런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완화시켜 나가고 그 갈등을 통해 가지고 협동이나 교환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존하는 시민들은 이렇게 공존하는 그 담지체로서 인간 A와 인간 B가 어떤 이렇게 그 자연 속에 세계 속에 존재하고 세계 내 존재로서 같이 공동 존재죠. 세계 내 공동 존재에서 존재하고 또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간다라는 의미 쓰잖아요. 팬데믹 시대에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간다는 개념이 우리가 자연으로 간다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온 곳으로부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존체를 가지고 있는 공존의 담지체인 인간이 다른 인간과 공존하는 것은 당연히 능력이 있는 거죠.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간과 공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면 그 다른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이러한 그런 능력과 실천할 줄 아는 인간이 저는 공존하는 시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존하는 시민의 개념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뭐 제가 그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변에 뭐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그런 정신들이 필요하고 있죠. 홍익인간이나 경천의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다 또는 하늘을 우러르고 이 하늘을 우러른다는 얘기는 자연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개념이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에임, 경천의 사상에서 저는 이미 공존하는 개념들이 드러나 있고요. 교육과정의 인재상에서도 보면은 네 번째 인재상이 더불어 사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과정 속에서 또는 교육과정의 정신 속에서 이걸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공존하는 시민의 모습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익, 내 가정의 이익, 내 가족의 어떤 안위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삶을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적인 부분,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누가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공존하는 시민의 큰 숙제가 아닌가. 난 적어도 저희가 영유권이 공존하고 있는 나를 자기가 성찰을 하고 나아가서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인간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공존하는 시민에 다다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아 성찰하고 자기 비판이 앞장서야 된다. 즉 나를 알아나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파악하는 것, 나를 알아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세계 속에서부터 나를 찾는 리터러시의 개념이라면 세계를 파악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즉 뭐 봉사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사회에 참여하고 또 그 사회 참여가 아주 작은 또 조용한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런 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좀 더 진보되고 좀 평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공존하는 시민의 개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법인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의 진로 상담이라든가 결혼 여성의 심리정서 지원, 또 평생교육의 공존학습 큰 자치, 다문화 시민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요거 자체도 이제 다문화 시민 교육 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마을 도서관 이게 이제 가장 중장기 계획이에요. 다문화 마을 도서관을 우리가 설립해 보겠다 해가지고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를 구해서 마을을 다문화 마을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법인 사무실은 저희 예전 집을 3대째 살아오던 집을 허물고 여기 법인 사무실과 저희가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자리가 이제 앞으로 공존과 이음의 작은 도서관하고 힐링센터 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 여러분의 협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이미 이쪽으로 올라오는 여기 안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올라오는 도로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군청에서 양군청에서 해줬습니다. 제가 직접 노자 활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그 꽃차를 선물 받았을 겁니다. 봄부터 요즘에 꽃차를 계속 수확하고 있어요. 5차 수확까지 했는데 여러분 지금 꽃차를 마시면서 그런 그 아름다운 생각들을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공존과 이음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힐링센터 겉으로는 굉장히 규모가 커 보이지만 60평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여기서 힐링센터라든가 뭐 독서 치료 이야기 치료들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쭉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박병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순 공정과 이음 이사장인 김영순 교수님이 공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조성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다양성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많은 갈등이 분출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공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듯 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공존과 이음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공존에 이어서 시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의 박병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김영승 교수님과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할 기회를 가지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우리 시대 학자가 과연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대 시민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물음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향점이 비슷하다 또는 지향점이 맞닿는 점이 많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공존과 이음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또 오늘 좀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소개를 받고 보니까 정말로 꼭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을 잘 앞장서서 잘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공존과 이음 첫 토크쇼 형태로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뭐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응낙을 했고 저한테 우리 시대 시민은 과연 누구인가 또는 뭐 우리 시대 시민이 갖추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역량이나 자질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간략하게 PPT를 제가 이게 뭐 이건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안 해놓은 통에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PPT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시대 시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 시민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새롭게 시티즌의 번역어로 우리에게 소개된 개념이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또 조금 낯선 면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오랜 시간 동안 백성 그런 포괄적인 개념을 쓰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드디어 평민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정도전의 기획 속에서는 정치의 한 주체로 등장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조선이 그 이상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 채 양반 중심 체제로 전락을 하고 실제로 이제 조선 중후기를 넘어가게 되면 평민들은
점차적으로 어떤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었던 최소한의 농토도 지키지 못한 채 뭐 아예 세금이 무서워서 농토를 버리고 달아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 있다가 폭발한 것이 동학이었고 이 동학을 통해서 한국적인 의미의 시민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인 그 혁명이나 아니면 혁명 이후의 세상을 꿈꾸고 그런 것들을 집강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정 부분은 구현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어떤 역사 속에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고, 네,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온전히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잠복해 있다가 서구적인 시민 개념과 만나는 계기들을 갖게 되죠. 이제 그랬을 때 그 계기를 꼽는다면 아시는 것처럼 3.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주체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외형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때의 민국의 민은 대한제국이 이미 고종 황제 때 있었고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의미의 시민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는 온전히 공식적인 교육 체제 안에서 교육되지 못하고 아시는 것처럼 신민교육 체제 하에서 시민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잠복해 있다가 공식적으로 시민교육 체제가 확립되는 것은 미군정기였습니다. 미군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새롭게 개편하려고 하고 미국적인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광복 이후에 미군정기에 확립이 되고 그게 이제 교수 요목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1차 교육과정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교육과정 안에 공식적으로는 시민교육이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게 되죠. 근데 그 시민교육을 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당시의 정치 체제는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스스로 조선 왕조의 후예, 전주시이고 후예이다라는 의식이 강했고 또 최근까지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공주로 생각하는 그런 편견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정도로 온전히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앞에 이미 87년 그 시민혁명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촛불혁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도 나름대로 온전한 의미의 시민을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정말로 그런 온전한 시민들과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맞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많고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 수요일에 도덕과 공청회가 있었고 금요일에 사회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도덕과 그 교육과정 개정은 제가 책임을 맡고 있어서 공청회 전반을 교육부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양성평등으로 돌려달라. 또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의 자유를 달라. 그런 주장들을 펼치면서 공청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일정한 세력들이 와서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끝까지 공청회를 마치기는 했는데 금요일 날에 있었던 사회과 공청회는 끝내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거의 파행으로 끝나버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내일도 이제 보건교과에서 그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세력이 아니라 그 비슷한 세력들이 거기도 가서 공청회를 상당 부분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실제로 뭐 그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도 줄여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고 해서 드렸는데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말을 못하게 해버리는, 막 소리 지르고 뭐 윽박 지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분들이 뭐 우리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다수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과연 이런 시민들과 저런 시민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의 역량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해서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은,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받고 그것에 기반해서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고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능력, 요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시민교육의 1차적인 목표로 설정했고, 저는 그 목표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상당한 정도로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 특히 존 로크가 얘기했던 로크적 단서, 내 자유가 타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자유에 관한 주장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로키안 프로비즈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우리 시민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로 등장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낼 것인가를 이제 시민의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게 저는 일종의 새로운 관계 맺기 역량, 그러니까 시민 대 시민이라고 하는 동등한 인간끼리의 새로운 관계 맺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관계 맺기 역량을 다시 둘로 나눈다면 우선 시민인 자신과 관계 맺기를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등한 시민과 타자와 관계 맺기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계 맺기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갖춰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시민교육의 주된 핵심적인 목표로 바뀌고 있고 또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지금 김영순 교수님 말씀하신 공존이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 사회의 점점 더 중요하고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규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맨날 수업 시간에 많이 느끼고 하는 건데,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상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박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유의 한계, 법학에서 이제 기본권의 한계라고 그랬죠. 나의 자유가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서로 부딪히는 면에서 그 자유의 한계라고 있는데, 이 한계 부분, 시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존과 시민에 대한 기본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김영순 교수님 그리고 박병기 교수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공존 그리고 시민, 이제 최근에 이 시민상은 이제 어느 한 나라의 시민을 떠나서 전 세계적인 공존하는 인류 속에서의 세계 시민상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공존과 이음 사단법 출범과 관련해서 또 축하해 주시고자 다들 참석해 주셨으니까 우리 패널 분들께서 공존과 이 시민과 관련해서 무언가 같이 말씀을 해주시거나 또는 우리 두 분 교수님께 조금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과정 공청회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소식을 좀 들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공적으로 행해지는 장소에 어떤 시민답지 못한 시민스러운 행동들을 한 그 일종의 시민단체들 그 구성원들이 아마 굉장히 좀 욕지거리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막 내세우고 그래서 파행적으로 그 끝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적어도 그 참여했던 시민단체 사람들은 중등교육 이상 아마 고등교육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되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교육 과정에서도 그러한 시민에 대한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줄곧 우리 교육 속에서 시민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 박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그 점 좀 우리가 교수님께서도 윤리교육과에 있어서 도덕이나 윤리교육 과목을 오랫동안 개발하고 있고 또 교육과서도 쓰시고 그런 윤리교육적 측면 또 저 역시 이제 뭐 사회교육에서 시민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 점을 좀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온전한 출발 같긴 합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이제 그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장에서 이렇게 압축돼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 그 만일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하면 일단은 시민 교육이 완성되는 단계를 거친 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 수준을 보면 뭐 웬만하면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날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뭐 웬만하면 대학원도 나오시고 그런 분 같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그런 학력을 자랑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민교육을 한다면서 특히 그 세대들 한 5, 60대 뭐 그런 분들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대들이 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그 경험했던 시민교육이 그런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들려주는 데는 좀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듣는 훈련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시민교육적 차원에서는 가장 큰 결함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시민교육 안에서 특히 자신과 다른 의견 그래서 불쾌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도 그걸 참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데 시민교육이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교수법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뭐 교과서나 교육과정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교수자가 그 어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측면 그리고 이것은 학교 교육에서 되고 또 시민이라는 시민교육이 저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 밖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교수법적인 측면으로 가려면 교사들의 역량들이 개발되는 거고 평생교육적 차원을 가면 평생교육의 어떤 콘텐츠 시스템들이 시민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예. 이 부분에 대한 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디어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평생교육장 어떤 점에서는 이제 이 공정과 이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평생교육적 역할도 해낼 수 있을 네, 것이라는 기대를 맞습니다. 하는데 예, 그랬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곳에서 주로 특정한 교양 강의를 듣거나 이제 주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고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런 장에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토론을 진행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아시는 것처럼 뭐 김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시민교육은 자기 교육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교육시켜서 좀 더 나은 삶을 지향하게 하는 것. 시민의 교양과 역량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동되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기도 해서 그런 맥락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공청회와 관련해서 국회 그런 불상사라고 할까요? 그런 예. 일이 있었군요. 아, 예. 네, 글쎄 그- 말입니다. 그 혹시 송 교수님이 또 법학전문대학 교수시니까 거기에 그 교육부에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경찰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저희는 아니고 이제 사회과 쪽에서 그랬다는데 거의 이 육체적 충돌 직전까지 갔는데 경찰한테 좀 개입해달라 그랬더니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개입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몸이 부딪히기 전까지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몸이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법이 그렇게 작동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어, 그 국회 내에서 이제 공청회를 했을 건데요. 아니, 저희 그 교원대학에 됐습니다. 하기는. 교원대에서 하셨어요. 네, 예. 교원대에서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경찰분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있고 했으면은 일정한 정도의 질서 유지권이라고 해서 그 양 진영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경찰분들이 좀 해주고 막아주고 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경찰분들이 개입하는데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워낙 시민분들의 요구사항이 높아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정말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상당한 정도의 충돌 직전까지 가지 않았을 때 개입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그 공청회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회 문제가 있었지만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종래에 전통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관이 개입 안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좀 현재까지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분들의 이제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사회 시민사회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쓴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직도 한국에서 더 민주주의가 꼽히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걸 자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말씀하시기 좀 힘드시면은 채팅방에라도 이렇게 내용들을 올려주시면은 그런 올려주시는 걸 참조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이 없잖아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사실은 많은 노력들을 특히나 NGO, 사회단체를 중심으로도 하고 또 정부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사회의 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할까? 그런 자생적인 소규모의 그 단체들이 안 만들어질까요?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그마한 소규모 그룹의 모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오랫동안 생각해 본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 손용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단위의 공동체들, 뭐 자발적 결사체, 동창회, 동문회 이런 것들을 보면 시민스럽지 않은 것들은 무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 한 4, 5년 전에 우리 교양 수업에 듣는 학생들에게 당신이 소속된 사회조직에 대해서 써보라 그랬어요. 사회조직의 성격에 대해서. 그럼 다 그게 취미, 취향, 뭐 동문, 학력, 뭐 예를 들어 종교,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시민성을 높일 수 있는 예컨대 뭐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는 극히 아주 굉장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학습 효과라는 거, 그러니까 초등, 중등에서의 학습 효과가 그런 시민교육을 교과서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그 사회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화가 안 돼 있지 않는가. 그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가정교육이라고는 1차 사회화 기관에서 부모들이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만 부모들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시민스러운 행동을 보이면서 학생들이 무방행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좀 우리 사회는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이제 뭐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랄까 국가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는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고 시민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이에요. 근데 그런 권리를 본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 그런 권리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리에 대한 주장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참정권에 대한 문제는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니까 내가 다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에서 주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투표하는 행위라든가 지도자를 뽑는 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내가 바쁘고 내가 생업을 하기 때문에 나 대신 직업 정치인들이 이런 정치 일선에 나의 의견을 대변해달라. 이게 대의제잖아요. 우리 상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통제를 받고,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돼. 시민의 역량들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쭉 대통령 선거를 쭉 하는 걸 보면 그런 올바르고 바람직한 대통령 선거로서 선출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손가락 자르기 전에 우리가 왜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가라는 부분들, 정말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는 역량, 이게 단 저는 시민적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역량들이 우리가 좀 길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역량들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영국 여왕이 죽었을 때 공화정에 있는 많은 대통령들이 참배나 뭐 조문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좀 긴 글을 썼어요. 민주주의 공화국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절대왕정제도의 왕, 물론 여왕이 상징적으로만 존재한다,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 상징적인 존재로 하지만 이분은 정치의 권력을 행사했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정치의 권력을 행사했을 정도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인민주권론, 그러니까 인민들이 주권을 갖는 그런 개념으로 싹튼 거죠. 그리고 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고 오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이 나쁘다는 것은 여러분 왜 나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인간이고 언어를 쓰고 있는데 나쁘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좀 비민주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사회주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절대 왕정제잖아요. 본인이 거의 왕같이 군림한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자체가.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지속주의, 그러니까 지속주의를 거부하고 성취주의를 거부하고 기속주의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성취에 의해서, 우리가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뽑힌 지도자들이 절대왕정의 그런 상징을 표방하는 영국 여왕에 가서 그런 뭐랄까 조문하는 게 저는 물론 그래서 조문 외교대 무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게 저는 못마땅해서 제가 시민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선 조문의 반대 의견을 좀 쓰긴 썼습니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우리 스스로가 주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것, 얘기하는 자유권이라든가 참정권이라든가 사회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현재 정부가 지금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을 민간 고도화를 시킨다 그럽니다. 민간 고도화 시킨다는 것은 민영으로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국가는 무엇이고 정부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세금이 내는가? 우리는 왜 국가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권을 민간에게 이양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끈질기게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 정말 시민답게 할 수 있는 요구들,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목소리 안 들립니다. 네, 김정순 교수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작은 소규모 어떤 자생적 조직체들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 관점에서 좀 얘기해 주셨네요. 하나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소모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민주주의 어떤 큰 힘을 기를 수 있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단체라고 할까? 그런 활동들이 너무 없다, 적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없다. 취미라든가 또는 동문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져 있는 공동체의 역할의 어떤 연장선상에서의 모임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갖다가 잃어버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 소극적으로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어떤 제약 요인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셔서 조문 외교까지도 약간 비피몽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소그룹 모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적해 준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이제 바쁜 시간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 정말 좀 노력을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채팅방에 좋은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갈등을 동반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존의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공존하는 시민은 갈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런 갈등들, 저는 갈등이 유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없는 거는 뭐 독재 국가죠, 그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회라든가 다른 사회주의국가 사회에 보면은 갈등이 거의 없죠. 다 통제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갈등이 많이 유발되는 게 좋은다는데 불구하고 갈등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있어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저는 그 갈등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다양하게 일어나는 갈등들은 정말 건강하다는 신호고요.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심화돼서 서로 완전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서로 그 협동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은 학습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갈등은 보편적으로 꼭 일어나야 되는 요소인데 그 갈등들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협동과 이런 그 교환의 차원으로 가는가.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시민교육의 핵심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배움의 장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의견들을 어떻게 본인들이 수용하고 변증법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내가 이런 주장을 했어. 제가 저는 팽팽하게 맞서요.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화와 그 의견의 어떤 교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이상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반농반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여러분들과 창문도 하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거가 엄청난 학문적인 수련이더라고요. 제가 꽃밭을 가꾸고 깨밭을 가꾸고 옥수수밭을 가꾸는데 제가 투여하는 시간만큼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작물도 많이 나오고 옥수수밭도 많이 나와요. 저는 민주주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민주주의 땅에서 사는 거를 정말 행운으로 알고 행복하게 그 민주주의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인 것만큼 저는 민주주의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법학에서도 강의 잘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소크라테스식 강의법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토론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또 해답을 찾아가고 이런 건데 사실은 저도 수업 시간에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한정된 시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질문들을 많이 못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만 어떤 경우에는 하는 것 같기도 한 반성돼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제일 부족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토론 문화라고 할까요? 토론 수업.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국 사람들이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소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문화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에 많이 계신 선생님들이니까 우리 또 어린 제자들에게 특히나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극복해 가고 이해를 넘어서 서로 하나로 또 통합되어 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봐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사실 95% 이상 동일하거든요. 다른 건 1%, 2%, 3%밖에 안 돼요. 그 다른 것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참여해 계시는 다른 우리 선생님들 또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오영석 교수님 뭐 좀 말씀해 주실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그 아까 김 박사님 계신 것 같은데. 김진희 박사님, 네, 김진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결국은 그 시빌리티와 시티즌십에서의 그 시민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사실 명확한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그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또 강조하셨던 그 시민적 권리에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시민이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해야 한다, 이런 그 권리 측면에서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시민적 덕성이 뭔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그 굉장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적 덕성의 부분이 우리 그 교육에서 많이 이렇게 부족해 있는 거, 이거를 아마 공존과 이음에서 앞으로도 큰 몫을 담당하실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분야는 굉장히 넓을 텐데 이 많은 분야 중에서 어떠한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 사회이면서 특히나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그 강원도 쪽에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그 지역민들하고의 그 소통도 굉장히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런 시민적 덕성이 그 지역사회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민적 덕성이라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아까 권리하고 말씀하실 때 시민적 덕성의 부분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더 어우러져서 좋은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나아가실 때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김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시민의 덕성 말씀 아주 좋았고요. 사실은 저도 그 시민사회 어떤 덕목 이런 거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독이라고 하죠.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바르게. 네, 우리 홍배식 교장 선생님 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와이파이 상황이 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그래서 스스로를 닦고 그래서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잠깐만, 박병진 주현정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있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현정입니다. 교수님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저는 베를린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단어 그리고 특히 선거철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공존이었습니다. 뭐 독일어로는 게마인잠이라는 단어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김영수 교수님께서 그 사단법인을 만드셨는데 공존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 다민족 그들이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지만 저희가 그냥 인정하고 다르다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까지만 멈춰야 되는 건지 궁극적으로 공존하는 사회 그렇다면 그게 목표가 지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그 좀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그 타자 지향성, 우리가 철학에서 서양 철학의 현상학자들이 이제 시작한 훗설로부터 시작했죠. 그 지향성이라는 개념. 그 전에 네. 학자들은 주체에 대한 문제에 천착했다면 그 훗설, 메르퐁티, 하이데거를 이룬 내가 이룬 현상학자들은 이제 타자에 대한 관심, 또 절대 타자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핵심적인 타자 철학들이 아마 있으리라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존재가 타자로 인해서 규정되는, 그러니까 그와 타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타자를 환대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그게 꼭 다문화 사회든 우리 사회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농촌에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농촌 안에서 도시에 있는 사람과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 농촌 안에서도 독거노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 이것들이 너무나 그냥 차이로만 끝나면 괜찮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오히려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할 수 있거든요. 뭐 계급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계급에 따른 다양성을 차별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차이로 인식하고 차별로 가고, 뭐 차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을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혐오로 간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그 차별에 대한 문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또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들어오면서 다문화 사회가 됐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인구의 5%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극심한 어떤 사회 문제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회 문제의 쓰나미와 같은 그런 큰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준비는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다 적응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다수의 우리가 95%가 넘는 우리가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줄 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도 존재하는 수많은 그런 다양성에 의해서 빚어지는 차이와 차별과 사회적 혐오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계들이죠. 그런 바운더리들, 경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연습이라든가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 자그맣게라도 우리 회원님들 중심으로 이런 법인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도 농촌에 정말로 봉사하러 오실 분도 있으면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든 거거든요. 함께 짓고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농촌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순수하세요. 그리고 농촌에서 만나는 이주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 우리 사회 내에서의 또 자신에게 걸쳐진 경계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정책적으로 이주 배경을 가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후회적인 정책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자기 비판과 자기 모순들을 극복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서 공존의 삶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정과 이음 이사장님인 김영순 교수님은 다문화 또 전문가시니까요. 다문화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시간이 보니까 우리가 1시간 토크하기로 했는데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이라고 할까요? 우리 박병기 교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그 다음에 다음 토크쇼에 대한 안내를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예. 오늘 이제 그 공존과 이음이 출발하면서 공존, 또 공존하는 시민 그런 개념 갖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제 지금이야말로 세계 시민이 곧 한국 시민인 시대가 됐고, 그럼에도 한국 시민만이 갖는 고유성들이 있거든요. 고유한 역사성이 있고, 그 출발점이 조선시대의 그 조선조 초기의 정치가들이 부각시키고 싶어 했던 평민 개념이 평민에서 신민으로 다시 전락했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시민으로 떠올랐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모아놨다가 폭발하는 폭발적인 것들만 경험했고, 실제로 일상 속에서 시민적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뭐 같은 상태를 맞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손영하 교수님이 제기하신 질문이 상당히 핵심을 찔렀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학교도 하나의 일상으로 보고 학교 이외의 가정 또 우리 사회 전반에서 그런 그 일상적인 그 시민적인 활동들, 자기 주장을 명료하게 하고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잘 들어주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 토론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정착이 돼야만 제대로 된 시민사회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정말 좋은, 만나면 기분 좋은 시민들을 기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아놨다가 그냥 자기 욕구를 폭발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권리를 막 극단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런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거쳤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그런 시민적 토론의 장이 좀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공존과 이음이 그런 장 중에 하나로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축복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나 마지막 언급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토론의 장을 통해서 다른 생각들을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다른 특별한 말씀들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정미 박사님, 그럼 다음 토크쇼에 대해서, 다음 온토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를 하나 하고 다음 저희 강의에 대해서 온토크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두 번째 온토크는요, 11월 3일 날 똑같이 8시부터 9시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라이덕 시인님과 또 최현식 교수님 이렇게 대담 형태로 오늘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공존하는 시인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11월 24일 날 최민주 작가님과 배구인 교수님이 대담 형태로 진행을 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공존이 주요 화두였는데요. 오늘도 전혀 다른 세 분야의 사회학과 교수님, 또 종교철학과 교수님, 법학과 교수님, 전혀 다른 분야의 세 교수님이 함께 공존하는 세 분이 함께 공존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에도 저희 시인 교수님, 또 최민주 작가님은 설치미술가이십니다. 설치미술가 선생님과 배구인 교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요. 늦은 시간까지 모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거 역시도 저희가 단순히 꼭 어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실천하는 연구자,
또 실천하는 시민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작은 저희 어떻게 보면 작은 소모임, 이 강연이 하나의 또 실천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또 강연을 안내하는 글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